사실 바이든이 유리한 것처럼 다들 얘기는 하지만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바이든은 굉장히 동맹국을 배려하고 한국 이민자들한테도 친절하죠. 그런 면에서는 젠틀맨인데 실제 정책을 보면 우리 기억나시지만 여러 가지 관세 문제라든가 굉장히 터프한 걸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바이든이 집권하든 트럼프가 집권하든 우리 하기에 달려 있고요. 트럼프가 집권한다고 해도 한미 관계가 뭐 중단되거나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변화가 많이 오니까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거죠. 9대1, 99대 1로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저는 뭐 5대5에서 뭐 좋게 봐야 6대4 정도. 바이든이 마치 선한 지도자고 트럼프가 오면은 거의 폭망인 것처럼 얘기되는 거는 저는 옳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 우리한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하고 어떻게 딜을 하고 미국한테 줄 건 주고 우리 걸 받을 것이냐, 그걸 공개적으로 할 것이냐, 물밑에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김영준 국방대학교 교수입니다. 저도 지도를 보고 느꼈는데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만 따지면 경제나 환경 이런 걸 빼면 호주 오른쪽이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 제일 아마 통계가 높게 나온 건데요. 노르웨이 왼쪽도 생각은 해봤거든요. 근데 노르웨이 왼쪽은 아무래도 유럽의 일부이기 때문에 지금은 평화롭지만 평화로운 적이 없던 지역이라 상시 연재고, 특히 북극해 관련해서는 러시아랑 지금 사실상 전쟁 중이기 때문에 호주 오른쪽을 택하겠습니다. 문제는 호주가 지금 나이스한 국가인데 호주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붙어 있으면 중국과 한반도가 생각이 나서 좀 우려는 되지만, 그래도 호주는 친근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인구도 크게 많지 않고 호주 오른쪽으로 저는 고르겠습니다. 미일 중로에 둘러싸이니까 국력이 약해 보인다, 그거 때문에 유럽 얘기를 하시는데, 유럽은 지금 평화로워진 게 50년 채 안 됐죠. 그래서 사실 그 안에 있었으면 프랑스, 독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알바니아나 마케도니아가 될 운명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숙명으로 어떤 산업을 발전시켜서 어떤 지도자랑 뭉치냐. 폴란드라는 나라를 보면 평화로워진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에 대한 지금의 모습만 보고 굉장히 유로피안 드림을 꿈을 꾸는데, 지난 2000년간 피바다였다, 그런 걸 고려하실 때는 유럽에 있다고 반드시 프랑스, 독일이 되진 않고 그 안에 있는 약소국이 될 경우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최악은 지금 중동입니다. 중동, 특히 이스라엘 옆에 있으면 제가 보기에 여기는 이슬람 국가와 이스라엘 문제도 있지만 순위와 시아 문제가 지금 덮여져 있고 쿠르드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중동 지역 자체는 제국의 열강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라 지금까지 혼돈의 도가니인데, 제가 보기엔 이 이스라엘과 이집트 옆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이제 외교수를 잘 발휘해야 되는데요. 파키스탄, 인도 사이에 있을 때 우리가 무슬림이냐 힌두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운명이 갈릴 것 같고, 오히려 불교나 이런 나라로 많이 멈춰있거나 크리스찬이면은 또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러시아, 몽골이 해피한 것도 아니고 차라리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사이에서 갱단만 잘 막아내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이 종교적인 걸까지 고려하면 그렇습니다. 파키스탄, 인도, 그리고 러시아, 몽골 사이 껴있으면 러시아한테도 들겨 맞을 것 같고, 그렇게 보이네요. 사실 바이든이 유리한 것처럼 다들 얘기는 하지만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착한 미국, 나쁜 미국, 두 개의 미국을 다 경험했던 거잖아요. 바이든은 굉장히 동맹국을 배려하고 한국 이민자들한테도 친절하죠. 그런 면에서는 젠틀맨인데 실제 정책을 보면 우리 기억나시지만 여러 가지 관세 문제라든가 있어서 굉장히 터프한 걸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바이든이 집권하든 트럼프가 집권하든 우리 하기에 달려 있고요. 트럼프가 집권한다고 해도 한미 관계가 중단되거나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변화가 많이 오니까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바이든, 트럼프 9대1, 99대 1로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저는 5대5에서 좋게 봐야 6대4 정도. 왜냐면 예측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바이든이 마치 선한 지도자고 트럼프가 오면은 거의 폭망인 것처럼 얘기되는 거는 저는 옳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워싱턴에 있었어요. 제가 작년 1년 정도 워싱턴에 있었고 올해 한 달에 한 번씩 워싱턴 출장이 나토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가는데, 현지 판세는 트럼프가 유리한 걸로 많이 보여지고요. 그 이유는 자본 리스크가 있을 때도 살짝 바이든 쪽으로 기울 뻔하다가 다시 트럼프로 원복되는 분위기도 있고, 지금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사실상 젊은 층은 팔레스타인 문제 때문에 바이든을 뽑진 않고 그렇다고 트럼프도 뽑진 않고 투표장에 안 가려는 분위기고 유색 인종들이 굉장히 트럼프 쪽으로 지난 1기 때보다 많이 기울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살인적인 물가 때문에 경제 지표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잘한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 서민들의 체감 물가 한국하고 비슷해요. 모든 물가가 다 올라서 외식조차도 공포스럽고 애들 학교 보내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일자리 몇 개 만들고 경제 성장률 몇 %라고 바이든 행정부가 얘기를 해봤자 지금 사람들은 뭔가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바이든 2기가 가면 이대로 간다. 서민들하고 중산층이 좋아지는 게 뭐냐. 뭔가 트럼프가 구세주는 아니지만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때문에 현지에서는 트럼프가 거의 당선될 것처럼 보여서 이미 후보 교체하는 얘기도 여러 언론에서 나오고 아니면은 벌써 포스트 바이든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굉장히 클 건데 그렇다고 트럼프가 됐다고 한미 동맹이 중단되거나 핵무장이 바로 될 것처럼 얘기들이 많이 되는데 뭐 일종의 기대도 섞여 있는 거죠. 근데 몇 가지 포인트는 늘 얘기되는 거죠. 방위비 분담금은 많이 내라고 당연히 요구할 거고 그거는 지금 하고 있는 여러 노력들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외교 정책이 아니라 다 국내 유권자를 위한 정치 쇼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돈을 많이 받아왔다. 그리고 우리 미군들이 불필요한 나라에 가서 목숨 걸고 싸우지 않는다. 이게 이제 트럼프 유권자들하고 지켜야 될 공약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주한미군 감축 얘기도 나오는 거죠. 철수까지는 아니겠지만 그게 북한하고 협상의 도구로 쓰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푸틴 대통령 그제 만났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외교적으로 좀 소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한미동맹의 변화 가능성, 핵무장을 용인할 것이냐까지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미동맹 시작단 이래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한미 관계가 중단되거나 파손되는 건 아니고 변화의 모습이 굉장히 불확실하게 높아졌다. 그런 면에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보다는 예측 가능하기 어렵다. 근데 이거는 결국 우리한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하고 어떻게 딜을 하고 미국한테 줄 건 주고 우리 걸 받을 것이냐, 그걸 공개적으로 할 것이냐, 물밑에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철수는 좀 어려울 거예요. 철수에 가까운 지상군 감축 정도는 예상되고 혹은 주한미군 의 위치가 변동될 수는 있겠죠. 대만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제 로버트 오브라이언이라고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분이 해병대를 증파하겠다라고 오히려 저희 예상하고 다르게 아태 지역에 미군을 증대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재조정 그리고 한국군에 있는 지상군들을 뭐 대만에 집중하는 쪽으로 이전하는 가능성들은 여러 가지 카드로 쓸 수가 있겠죠. 남북관계와 미중 패권 경쟁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는 신냉전으로 더 악화될 수도 있고 지금 그제 이제 푸틴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성명서처럼 또 한편에서는 이런 다이나믹스를 통해서 남북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 안에서 어떤 식으로 운신의 폭을 넓히고 미국하고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다른데 소위 트럼프 행정부가 역키신저 전략이라고 해서 키신저 때 소련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중국하고 대탕들을 했잖아요. 덩샤오핑하고 손을 잡고 개혁 개방을 이끌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집중하기 위해서 러시아, 북한하고 손을 잡을 거라는 전망들이 높게 나와요. 다른 데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줄이겠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24시간 안에 끝낸다고 그랬고 중동 문제도 자기가 들었으면 바로 소유 사태를 멈추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다 중국에 집중하기 위한 격까지 정리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푸틴, 김정은, 트럼프로 이어지는 새로운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고 우리가 이 관계를 중국에 집중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저희가 같이 올라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전략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패권 경쟁이 현재는 남북 관계하고 무조건 악화되는 쪽으로 등식이 연결됐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혹시 등장하게 되면 굉장히 요동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헌법에는 통일을 지향해야 되는 한민족 한국가고 김정은 위원장 그걸 바꿨죠. 도민족 두 국가니까 사실상 이제 분리를 시켜버린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지켜온 통일은 지향하면서 현재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일 담론들을 좀 논의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195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온 여러 노력들, 보수 진영, 진보 진영에서 했던 여러 가지 방법론의 차이들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은 새로운 세대들, 소위 말해서 이제 50 이하의 어떤 2030, 40 세대들은 사실상 북한하고 크게 전쟁이 벌어지지 않으면 통일 자체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실론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게 된 북한하고 나중에 천천히 50년 후든 100년 후든
가고 그 전에 전쟁만 없으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한쪽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인도주의자로 도와주는 걸 하겠다. 거기까지가 저희 사실상 2030, 40 세대의 만장일치된 의견 같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좀 담아낼 수 있는 헌법은 뭐 통일을 지향하는 거니까 그건 이론적으로 그대로 하더라도 방법론은 좀 더 템포를 넣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마 다음 대선 때부터는 좀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그릇을 담아내는 거. 이게 이론 논쟁으로 가면 안 됩니다.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언제 어떻게 천천히 하냐. 그게 당장 10년, 20년에 할 건 아니잖아요. 50년, 100년을 두고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노력들은 같이 하고 중간 단계도 넣을 수 있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임의적 이분과는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지만 우리 내부에서 우리의 이제 담론도 한번 젊은 세대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로 지금 쫓아가고 있는데 노력의 방향을 좀 더 넓히자. 한반도를 넘어서자. 이게 제가 보기에는 만장일치 의견 같아요. 그게 글로벌 중추국하고. 제가 보기엔 그런 쪽으로 통일 담론도 좀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은 어차피 적이지만 동시에 동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의 대상이라 다른 국가랑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 젊은 층들이 통일과 북한 문제에 무관심한 게 아니고 방법론을 이전에 5060, 7080 세대랑 다르게 하고 싶은 거죠. 막 욕하면서 압박을 하자는 할아버지 세대 의견도 뭐 일리는 있고 6.25 전쟁 겪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5060 세대, 운동권 세대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햇볕 정책을 하는 것도 일리는 있었죠. 문제는 둘 다 해봤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면 지금 2030, 40 세대가 새로운 통일 정책과 담론에 대한 의견을 여러 가지 정치 세력의 변화에 따라서 좀 표출해야 되고 제가 보기엔 그게 이제 이미 한반도를 넘어서 제일 잘 사는 나라로 뻗쳐나가고 나중에 북한하고 천천히 평화 통일을 또 지향하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담론은 좀 새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헌법상의 통일을 지향하는 거에 당연히 전 국민이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방법론의 차이는 저희가 좀 논의를 해야 되겠죠. 시기에 집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시기에 집착하면 그 말씀하신 부분도 다 일리가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들도 했었죠. 남북 같이 그 축구도 했었고 그렇죠. 김여정이 한국 왔던 게 100년 전 일이 아니에요. 불과 몇 년 전에 왔었고. 여러 가지 뭐 저희가 라이젠 4이 있었죠. 이런 면들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사실 이산가족 문제 때문에 좀 조급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살아 계실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남북 교류를 활성화해야 되느냐. 근데 저 독재 정권 자체를 또 용인하려는 마음 자체는 또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인권 탄압과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는 모습 자체를 우리가 그럼 외면하는 거냐. 죄의식이 또 같이 있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공존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두 개를 다 담아낼 수 있는 좀 긴 호흡을 갖고 보는 것들을 지금 2030, 40 세대가 좀 지향하는 대로 좀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론 논쟁으로 가면 안 돼요.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중. 갑자기 또 될 수도 있는 거. 네, 그렇다고 당장 바로 쳐들어가서 뭐 북한을 침공하자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외국 학자들이 한국의 보주는 왜 북한 침공 주장을 안 하냐고 물어봐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주장이거든요. 핵을 가졌는데 왜 안 쳐들어가냐고. 근데 우리나라는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다만 몇십만 명이 죽더라도 북한을 쳐들어가자고 하는 보수 국민은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외국에서 보기에는 신기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나라든 보수적인 외교 정책을 표방하는 사람은 무력 침공을 주장하게 됐는데 한국에서는 최소한 그거는 전 국민적인 동의가 있다는 거죠. 최소한 몇십만 명이 죽더라도 전쟁으로 인한 통일을 막아야 된다. 특히 북한이 내려오는 건 절대 막아야 되고 우리가 올라가는 것조차 그거는 다만 몇만 명이 죽더라도 안 된다. 그런 것들은 진보 보수가 되게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의견은 통일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